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의 이혼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처음부터 속 터질 분들이 많으실 거라 예상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하기도 했고 여우같이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저를 이용해 먹는 시가 식구들에게 고스란히 단물을 빨릴 뻔했거든요. 실제로 살면서 제가 그 집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한 것들도 많고요. 지금이야 지나간 일이지만 막판에 뻔뻔하게 구는 남편과 시모에게 한 방 먹이고 이혼했다는 사실 하나는 속이 시원합니다. 아무쪼록 저같이 바보 같은 결혼 생활을 다른 분들은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개인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건 보고 결혼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결혼에는 사랑이 우선이니 사랑으로 결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전남편과 저는 결혼하는 이유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그걸 결혼해서야 알게 되었고요. 남편은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 외모만 들어맞는다는 조건이 중한 사람이었던 반면 저는 평생을 같이 해야 할 사람인 만큼 둘 사이의 애정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연애 때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저에게 잘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기에 서로 이해하는 점도 많았고요. 가정 형편도 아주 못 살지도 잘 살지도 않게 비슷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큰 잡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3년도 안 돼서 이혼을 마음먹게 된 건 제가 먼저였습니다. 결혼 후 돌변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금전 문제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시달리면서였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혼하면서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점이었네요. 남편이 변했다고 느꼈던 건 결혼하고 나서 친정아빠가 많이 아프시면서부터입니다. 결혼 후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친정아빠의 암이 재발하셨습니다. 이미 아빠는 결혼 전부터 암투병 중이셨지만 재발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빠의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던 날 저는 엄마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겨우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첫마디가 저에게 미안하다는 소리셨어요. 어떡하니? 이제 더 이상 수술도 어렵다고 하시네. 너 결혼하자마자 왜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또 어쩔 수 없이 너한테 기대게 되는가 봐. 미안하다, 소연아. 저는 엄마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을 꼭 잡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당연히 딸인 제게 기댈 수도 있는 거죠. 엄마, 무슨 그런 소리래. 엄마는 아무 걱정 마. 아빠 간병은 제가 도울게요. 나도 있고 김서방도 있는데 훨씬 낫지. 예전처럼 아빠 금방 털고 일어나실 거니까 우리 같이 이겨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친정의 안 좋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아빠 암 재발하신 게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네. 그래서 당분간 아이는 좀 미루고 간병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 집에 신경 못 써도 이해해 줄 거지? 남편은 처음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물론 저와 아빠를 만나러 병원을 다녀오기도 했고 아빠에게 힘내시란 말을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본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듯 했어요. 며칠 뒤 밤늦게 엄마와 교대를 하고 들어오는 저를 본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다 말고 무심하게 툭 하고 던지듯 말을 꺼냈습니다. 신혼이면 신혼답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저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남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아빠가 너무 힘든 상태라 다른 걸 신경 쓸 겨를이 없네. 당신 오늘 저녁은 먹은 거지? 그러자 남편이 TV를 끄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먹긴 먹었지. 그냥 라면 끓여 먹었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집사람이 신경 써주지 않으니까 기운이 안 난다. 아무리 친정 아빠라도 결혼했으면 이제 내 가정이 우선이고 우리 생활이 먼저 아닌가?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까지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기에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보, 당신도 아빠 봐서 알겠지만 아무래도 올해는 못 사실 것 같아. 그게 언제든 나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싶어. 그래서 이해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그렇게 간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앞으로 순리에 따르는 편이 당신이나 장모님이나 마음 편할 거야. 암튼 당신 뜻은 알겠으니 당신 뜻대로 해.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를 가지는 일을 미루고 엄마와 함께 아빠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슬슬 불만을 표하기 시작하던 남편이 점점 노골적으로 싫다는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남편이랑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신혼인데 우리 부부 일이 먼저지. 당신 혹시 장인어른한테 병원비 들어가는 거 같이 부담하자고 나랑 결혼 서두른 건 아니지? 아빠 건강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긴 했지만 병원비로 잔머리를 굴려가며 남편과 결혼한 건 절대 아니었기에 남편의 말은 큰 상처였습니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아빠 건강 조금이라도 괜찮으실 때 결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서두른 것뿐이지 그런 뜻은 절대 없어. 내가 당신한테 어디 우리 아빠 치료비 한 푼이라도 보태달란 적 있어? 뭐 아니면 됐고. 솔직히 암 환자 한 명 가족 중에 있으면 경제적으로 거덜나는 거 한순간이잖아. 나도 노파심에 물어보니까 기분 나빠하진 말어. 그래도 장인어른이 보험은 잘 들어놓으셨는가 봐. 하긴 본인 병으로 자식이랑 가족들이 피해보면 그것만큼 부모로서 못할 짓이 어딨겠냐. 보아하니 물려줄 재산은 없어 보이는데 피해는 주지 말으셔야지. 안 그래?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우리 집 사정 다 알고 이해한다던 사람이 왜 결혼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래도 당신이 외동이고 장인 장모 정도면 너한테 덕볼 건 있을 줄 알았지. 근데 결혼하자마자 장인어른 간병에 병원비에 이 정도면 나 거의 속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속아서 결혼하다니. 내가 우리 아빠 아프신 거 속이고 결혼했다는 뜻이야?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왜 결혼 빨리 서둘렀는지. 그때는 당신도 나 이해한다고 했으면서 어쩜 그렇게 말을 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는 나도 당신네 집에 뭐 물려받을 재산이 많이 있는 줄만 알았지. 근데 결혼해보니까 속빈강정이잖아. 속빈강정이라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에게 더는 따져 물을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아빠 간병 문제로 너무 힘이 들던 시기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엄마와 제가 애를 썼지만 아빠는 결국 나중에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며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아빠 뜻에 동의했고요. 그렇게 몇 달을 더 버티시다가 아빠는 결국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빠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시가 식구들에게 한 번 더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외동인 제가 상주 노릇을 하는 동안 옆자리를 지키는 일을 너무나 귀찮고 피곤해했습니다. 상주 옆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귀찮아하며
한숨을 쉬더군요. 제가 어르고 달래가며 겨우겨우 장례를 치러야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친정아빠의 마지막 길을 정성껏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 나 너무 피곤한데. 여보, 지금 조문객들이 많이 오실 시간이라서 그래. 우리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이잖아. 조금만 더 참고 자리 지켜줘. 부탁이야. 그건 나도 알겠는데. 내가 꼭 밤새 여기 있어야 해? 나는 이따 봐서 집에서 잠 좀 자고 올게. 남편 말에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사위 눈치를 보며 고생한다고 애써 웃음을 지으셨죠. 소식을 듣고 조문을 온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서운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제 슬픔보다는 자기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고생하는 게 그저 보기 힘드신지 연신 아들이 고생이라는 말뿐이셨습니다. 혹시나 어머니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만 시어머니는 빈소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지도 않고 남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많다. 이래서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너희 집안에 아들이 없으니 내 아들이 고생 아니냐? 어쨌든 내 아들 덕에 사돈 양반 장례는 수월히 치르는구나. 저는 시어머니가 제 슬픔보다는 자기 아들이 힘든 것만 신경 쓰는 모습에 너무 서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간단히 인사를 건네시곤 다시 남편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장례 치른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이 아가, 산 사람이 중한 법 아니겠니? 네 남편 잘 챙겨줘라. 끝까지 당신 아들만 챙기는 시모의 모습에 저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서운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를 잃은 제 슬픔은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어찌어찌 장례를 치르고 아빠의 사후 정리도 모두 저의 몫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야 저와 엄마 둘뿐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른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빠는 생전에 엄마와 제 노후를 철저히 준비하셨더군요. 엄마에게는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자산을 남겨두셨고 저에게는 땅을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여보, 아빠가 남기신 재산 정리 다 끝났어. 그래도 아빠가 준비 다 해놓으셨더라. 우리 엄마는 노후 걱정 없을 만큼 현금 남겨주셨고 나한테는 땅을 상속해 주셨어.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얼굴까지 찡그리며 되물었습니다. 뭐? 땅? 그게 다야? 땅뿐이라고? 현금이나 다른 자산은 전혀 없으셨대? 응. 엄마가 생활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산이 빠듯해서 나한테는 따로 현금 상속은 없었어. 아, 땅이라. 그래? 어디 있는 땅인데? 혹시 산골짜기 아니야? 아니야, 뭐 나중에 팔면 되겠지. 근데 당장 쓸 돈은 없잖아. 내 말이 맞지? 그냥 땅을 깔고 앉아 있는 셈이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땅이긴 한데 아빠가 생전에 돈 생길 때마다 사 모으셨대. 잘은 모르지만 땅값이 꽤 오르고 있어서 나중에 돈이 좀 될 거라는데 난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는 비웃듯 웃으며 반응했습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이 하나뿐인 딸한테 땅만 남긴 건 좀 그렇네.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길래 솔직히 기대했는데 괜히 기대했구만. 저는 남편의 반응을 보고 몹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은커녕 빚만 남기는 부모도 수두룩한 세상에 아빠가 조금이나마 남긴 재산을 고마워하기는커녕 현금이 아니라며 타박이라니요. 남편은 아빠가 남긴 땅을
그저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끼고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땅 팔면 얼마나 나오겠어? 몇 푼이나 되겠냐고. 참, 나도 처가복이 없어서 참 고생이구만. 당신 집에서 앞으로 아들 노릇을 해야 하는데 고작 시골 땅이라니. 뭐? 당신 지금 처가복이라고 했어? 남편은 비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처가복. 내 주변 친구들 봐라. 하나같이 부잣집 여자 만나서 옆에 일숙 가방 하나 끼고 수금만 하러 다니는 놈들도 있어. 근데 나는 이게 뭐야? 당신이 그깟 땅떼기 하나 물려받았다고 내 인생이 뭐 달라지겠어? 차라리 우리 집안은 상속받을 게 좀 되니까 당신이 나한테 잘해야지. 뭐 누구한테 처가독 좀 봤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과연 남편 말을 그냥 넘겨야 하는지도 고민이었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시시때때로 상속 얘기를 꺼내며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곤 했으니까요. 한 번은 아예 짜증을 숨기지 않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아니, 외동딸한테 제대로 된 재산 상속을 하나도 안 해주고 고작 땅 하나로 뭘 하라는 거야? 당신이 지금이라도 장모님이랑 얘기해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그 땅 놔두면 앞으로 더 값어치가 올라갈 거야. 우리 아빠도 생전 안 파시고 고민 많이 하고 남겨주신 거라고. 장인어른이 고민 많이 하셨다고? 장인어른 생각이 정답이 아니잖아.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현금이야, 땅이 아니고. 저는 참다 못해 다시는 얘기 꺼내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보, 그 땅은 당신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나한테 남겨주신 거야. 똥값이 되든 금값이 되든 내 땅이고 내 돈이니까 더 이상 불평하지 마. 남편이 단순히 실망하는 걸 넘어 돈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모습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서운하기만 했다면 남편과 결혼 생활에 파탄에 이를 일은 없었겠죠. 문제는 남편이 처가복이 없다고 불편하는 걸 넘어 본인 팔자를 고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처가복 운운하는 것도 모자라 소위 말하는 처가복 많은 자기 친구들 얘기를 참 많이도 떠들어댔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식사 후 남편이 또 친구 자랑을 시작하더니만 밥 먹으면서도 친구 얘기를 입에 달고 살더군요. 여보, 내 친구 영수 알지? 이번에 골프장에서 만났는데 와이프가 진짜 대박 부자래. 집도 몇 채 있고 해외여행은 기본이래. 그래, 당신 친구는 좋겠네. 근데 당신 친구는 의사라며. 의사 정도면 뭐 그런 와이프 얻을만 하지. 아, 그런 여자를 만나야 진짜 인생이 편해지는 건데. 아이, 뭐 어쩌겠어. 나는 내 팔자대로 살아야지. 한숨까지 쉬며 고개를 젓는 모습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정색하고 물었어요. 그럼 당신 혹시 처가덕 볼 것 없는 나랑 결혼한 게 후회돼? 그러자 당황하며 변명을 하긴 했습니다. 아이, 그런 뜻은 아니지. 그냥 뭐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야. 우리도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좋았잖아. 남편은 소위 처가복 있다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더라고요. 골프, 해외여행, 술자리까지요. 하지만 한 번쯤 부부 동반으로 모일 만한데도 그런 자리에 저를 데려가진 않았어요. 제가 몇 번 같이 가자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남자들끼리 보는 자리라며 굳고 마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낌새를 챈 건 남편이 자꾸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이미 저 빼고 여행이니 골프니 다닐 때 이상한 낌새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한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동선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간다고 했던 날, 어이없게도
남편 놈이 향한 곳은 골프장이 아니라 호텔이었어요. 사람을 붙여 남편의 행적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는 다름 아닌 남편 친구 내연녀가 소개한 여자였다는 겁니다. 골프를 치러 다닌다는 친구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었구나 싶더군요. 부자 아내 자랑하며 처거복 많다는 소리나 하더니 정작 자기들끼리는 내연녀 소개까지 해가며 노는 인간들이더군요. 한마디로 그놈이 그놈이었죠. 남편과 친구들 모두 겉으론 멀쩡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똑같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친구들은 서로의 내연녀를 공유하듯 소개하며 형님 동서하는 사이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외도 상대는 남편 놈이 가장 부러워하던 친구 내연녀가 직접 소개해준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그날로 결혼 생활을 전부 다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맘먹은 뒤부터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철저히 증거 수집하고 눈치 못 챘을 때 소장을 날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남편과 얼굴을 맞대고 지낸다는 게 끔찍했지만 똑똑한 이혼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빠 장례를 치르면서 이미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이혼 구실을 만들어줘서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친정아빠가 저에게 남겨주신 땅과 관련한 이슈가 생긴 겁니다. 제가 남편놈 모르게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눈치도 못 챈 바보 남편놈이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흥분된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제 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말이야.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그 땅 최근에 시세 알아봤어? 저는 갑작스런 남편의 태도에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관심을 갖나 싶었죠. 아니? 왜? 뭐 가지고 있어봤자 돈도 안 될 것 같은 땅이라며?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땅값 올랐대 여보. 요즘 그쪽 개발 들어간다는 소문 있잖아. 지금 시세로만 10억 원 된다고 하더라고. 와, 이게 웬 호재냐?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뭐 그런가 보지. 난 그 땅 올라도 그건 아빠가 남겨주신 거니까 당장 팔 생각은 없어. 하지만 남편은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빠가 물려주신 땅값이 10억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땅을 무시하며 처가복이 없다던 사람이 이제는 아침마다 저에게 눈웃음을 보내며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옆에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우리 여보, 요즘 너무 고생 많지? 밥도 이렇게 맛있게 해주고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저는 외도까지 하고 있는 인간이 왜 나한테 가식을 떠나 싶어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웬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다정하게 굴고? 갑자기라니. 내가 언제 당신 생각 안 한 적 있어? 우리 마누라 덕분에 좋은 소식도 들었는데 당연히 고마워해야지. 좋은 소식이라 함은 제 땅값이 올랐다는 말이었죠. 땅값 오른 거 말이야. 이제 우리 가족도 돈 좀 만져볼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래? 그 땅 얘기할 때마다 별거 아니라고 처가보고 없단 소리까지 하더니 이젠 관심 있어? 그땐 나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어? 근데 지금 보니까 엄청난 교회잖아. 당신 덕에 우리 집 형편도 좀 나아지겠네. 알지? 나는 처가복 있는 놈이야. 저는 툭 치며 웃는 남편 태도를 보고 씁쓸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동안 무시하던 땅이 돈이 되자마자 이렇게 돌변하다니 남편의 속내가 훤히 보였죠.
그런데 한동안 남편은 싱글벙글 웃고 다니며 부동산을 열심히 드나들더라고요. 아마 내 땅을 팔면 얼마나 될지 알아보는가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땅값이 오른 후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여 마음속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진짜 속셈을 알게 되었죠. 글쎄 어이없게도 남편 놈이 갑자기 서류 한 묶음을 들고 와서는 의기양양하게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이번에 진짜 큰일 해냈어. 봐봐, 이 계약서. 계약서? 이게 대체 무슨 계약서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부동산에 발품판 이유가 바로 이거야. 우리 엄마 집을 하나 장만했거든. 그래?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남편은 계약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천연덕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왜겠어? 우리 어머니 집 오래됐잖아. 마침 이 기회에 집 한 채 사들이면 효도도 되고 좋지. 그래서 말인데 계약금은 내가 해결했으니까 나머지 3억은 자기 몫으로 좀 보내주면 돼. 5억이면 충분히 괜찮은 집 사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이 어이없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나한테 미리 상의한 적 없잖아. 그리고 그 땅은 내가 상속받은 거고 팔 생각 없다고 했을 텐데. 나중에 우리 엄마 노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네 입장을 이해하는데. 우린 가족이잖아. 네가 10억이나 받았으면 5억은 네 몫으로 하고 나머지 내 몫인 5억 중에 3억 정도만 어머니한테 보내자. 그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 나중에 내가 고맙다고 할게. 아주 당당하게 절반은 자기 몫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내가 당신 땅 팔면 뭐 할지 고민해봤는데 그 돈으로 우리 어머니 집도 사드리고 우리도 투자 좀 하자. 돈을 묶어두면 뭐해.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래. 저는 남편의 말에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대로 사이다 한 방을 날릴 때가 됐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부글거리는 속내와 다르게 남편에게 웃어 보이며 말했어요. 그래, 좋아. 어려울 거 없지. 그럼 땅을 빨리 팔아야겠네? 남편은 자기 뜻대로 되어가니 신이 나서 말하더군요. 그럼. 당신이 부동산에 내놓을 거지? 그 땅은 내놓자마자 주워갈 거라더라. 그럼 나는 당신이 보태줄 걸로 알고 있는다. 잔금날 얘기해 줄 테니까 그날까지는 꼭 팔아보자. 그래, 알았어. 최대한 빨리 팔아서 당신 어머니한테 보내드릴게. 근데 3억 가지고 되겠어? 내가 더 보내줄게. 기다려. 정말? 내가 장가 한번 잘 갔다니까. 알았어, 여보. 나도 어머니한테 돈 걱정 마시라고 할게. 남편이 시어머니 집을 사겠다고 독단적으로 계약한 후 저는 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혼 생활의 끝을 받아들였고 남편은 저에게 이미 남이었어요. 물론 남편은 그런 저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땅을 팔아 잔금을 치를 수 있다며 신이 나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더군요. 게다가 여전히 제가 눈치챈 줄도 모르고 내연녀와 돈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제게 땅이 팔렸는지 돈이 준비됐는지 계속 확인하며 성급하게 굴었죠. 여보, 오늘이 잔금날이잖아. 땅 팔았어? 잔금 준비된 거지? 말했잖아. 진작 팔렸어. 계약금은 오늘 받기로 했고. 남편은 제 대답에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야. 이제 잔금만 보내면 되겠네.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럼 바로 우리 엄마 계좌로 보내줘. 오늘 퇴근하고 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여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중으로 보낼게.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그동안 완벽하게 준비한 이혼 서류를 전부 꺼내 놓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동안 외도한 증거도 따로 준비해 두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요구한 3억 대신 상징적인 돈을 시어머니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죠. 어머니, 남편이 보내라고 한 돈 지금 보내드렸어요. 참고로 이 돈은 제 아빠가 물려주신 땅에서 나온 돈입니다. 앞으로 더 보낼 돈은 없으니 그리 아시고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낸 문자에 어머니는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묻더군요. 예, 네가 보낸다는 돈 말이다. 뭔가 잘못된 것 같구나. 네가 3억에 더 얹어서 보태준다고 들었는데 잘못 들어왔어. 5원이 뭐니? 너 5억 보내라는 걸 잘못 보낸 거 아니니? 저는 어머니 말에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대로 보낸 거예요. 남편이 보내라고 한 돈 그게 딱 이 정도 가치라고 생각해서요. 그러자 어머니는 바로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너 나랑 지금 장난하는 거야? 5원이 뭐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제대로 된 금액 보내! 아니요. 제가 보낼 돈은 더 이상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왜 그런지는 어머니 잘난 아들한테 물어보시죠. 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듯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기다렸다는 듯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받아봤자 무슨 소리를 할지 뻔했죠.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남편이 먼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뭐야? 지금 잔금날인데 어머니한테 돈 보낸다며? 그런데 5원?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남편은 흥분된 목소리로 화를 내며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당신 어머니한테는 그 돈이 최선이라 생각해서 보낸 건데 나한테는 딱 그만큼의 가치라서 말이지. 남편은 핸드폰 화면을 제 앞에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5원! 5원이라니! 당신 뭐 하자는 거야? 오늘 잔금 안 치르면 엄마 이사도 못해! 빨리 제대로 보내! 맞게 보냈다니까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 그랬지? 내 땅 판 거 돈 잘 나누자면서 당신 뭐 보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저의 대답을 듣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방을 이리저리 오가며 한숨을 내쉬더니 태도를 바꿔 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급하니까 돈부터 보내. 계약금 날릴 순 없는 거잖아. 당신 우리 집 무시해? 우리 엄마 지금 오고 계셔. 당신 우리 엄마 성질 알잖아.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당신은 여전히 당신 가족만 생각하는구나. 당신 그동안 나나 우리 친정 식구들은 안중에 있었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가복 없다는 당신 비아냥 다 참아왔어. 근데 이제 내 상속받은 재산을 왜 당신 맘대로 하려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때였습니다. 현관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열리더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들이닥치시더군요. 들어오시면서 다짜고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우리 집안 무시하니? 5원을 보내? 내가 너 때문에 아주 망신을 당했어.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일단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내가 해결할게. 진정 좀 해요. 이 사람한테 얘기 중이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당장 돈 제대로 붙여라. 잔금날에 이게 무슨 꼴이냐고. 가족끼리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저는 차분히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돈을 이렇게 당연하게 요구하시는 걸 보니
제가 진짜 가족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금전적인 것도 마땅히 도와야지. 시댁이 잘 돼야 네가 편하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네 땅 많이 올랐다며. 어차피 절반은 우리 아들 목 아니냐.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 땅은 아빠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걸 왜 어머니 아들 몫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어머니까지 그 돈을 당연히 가져가려는 태도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 가지라니까. 내가 뭐 땅판도 전부 다 달래? 나도 양심 있는 놈이야. 3억만 보내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시어머니는 얼굴까지 벌개져서는 거침없이 저에게 화를 쏟아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깟 돈 몇 억 못 보내? 네가 그러고도 우리 아들 마누라야?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돈 가지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실 권리는 없으세요. 그리고요, 고생한 건 저지 어머니 아들이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보, 진정하자.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엄마도 좀 진정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하시자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시 저에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래,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해. 우리 집안에서 이런 막대먹은 짓은 용서 못해. 저는 그 말을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이혼. 저도 원하던 바예요. 이제 더는 이 상황을 참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은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시어머니는 이혼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거실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너 감히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신 주겠다는 거야? 돈도 못 보내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어머니, 저도 사람이니까 제 권리 지키려는 겁니다. 제 아빠가 물려주신 유산을 왜 남의 집 사는데 써야 하죠?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은 그제야 중재를 시도했지만 상황을 돌이키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런 거야. 이혼이라니. 이런 일로 이혼? 당신 미쳤어? 지금은 이혼이 아니라 잔금이 급한 일이라고. 우리가 조금만 더 대화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대화? 당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나 몰래 계약서까지 작성해놓고 이제 와서 대화를 하자고? 대화할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저지른 일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발뺌할 생각 마! 저는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았습니다. 이게 내가 준비한 이혼 서류야. 이걸 보고도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나 어디 한번 보고 나서 말하지 그래?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이제 내 돈이랑 내 인생에서 관여할 자격 없어. 남편에게 이혼 서류와 외도 증거를 내밀었을 때 남편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저를 보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야? 너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거니? 아이고 이놈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얼버무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니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간 일일 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의 변명에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터트린 한마디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자는 사회생활하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니?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말이 진심이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걸 제가 이해하라고요? 아휴, 요즘 세상에 누가 안 그래? 남자들이 바깥에서 한 번쯤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중요한 건 가정으로 돌아오면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남자들이 바람 피우면 실수라고 눈 감아주실 수 있는지 몰라도 전 달라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며 호구처럼 살아야죠? 저 이제 돈도 많은데요. 그동안 저 우습게 한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얼굴엔 불안과 후회의 기색이 가득했지만 이미 늦었죠.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기회를 줬던 시간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린 건 당신이야. 남편이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제 결심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남편 놈의 눈물 어린 변명과 시어머니 한숨 따위에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었죠. 저는 남편이 붙잡는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한테 협의해온 그런 거 없으니 바라지도 마. 무조건 소송으로 갈 거니까 단단히 마음 먹어. 소송?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지금 화나서 이혼하겠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내가 다 정리했다는데 왜 소송을 걸어? 당연히 소송으로 마무리해야 할 일이거든. 당신이랑 바람난 그 여자 둘 다 책임질 준비나 잘해놔. 위자료도 확실히 받을 거니까 변호사나 제대로 구해. 남편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예! 듣자 하니 그건 너무하지 않니? 조금만 참으면 다 잘 해결될 일을 소송이라니! 그래, 이혼이니 뭐니 해도 소송은 하지 말자. 가족끼리 그게 무슨 짓이니? 저는 가족이라는 말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요? 어머니, 가족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머니 아들하고 어머니는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남편은 어쩔 바를 모르며 다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제발 소송을 하지 말자. 우리 조용히 정리하자. 조용히? 당신이 그 여자를 호텔로 끌고 다닐 때 내 자존심은 이미 다 무너졌어. 이제부터는 법이 판단할 거야. 그 여자도 똑같이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으며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여보,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진짜로 잘할게.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 이유를 입장 바꿔서 잘 생각해봐.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배신하진 않아. 당신이 사랑한 건 나도 가족도 아니었어. 당신 자신과 돈뿐이었지. 앞으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 시어머니는 상황의 심각성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포악해지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돈은? 너 돈 내놓으라고! 우리 아들이 엄마 집 계약금까지 다 냈는데 네가 그걸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너 같은 며느리 어디서 본 적도 없다. 어머니, 이 상황에서 아직 돈 얘기를 하세요? 이미 말씀드렸죠? 그 돈은 제 돈이고 어머님 집은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사달이 난 거야. 이혼? 좋아. 근데 그 전에 돈부터 내놔. 어머니, 만약 이렇게 계속 폭력적인 태도로 나오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여전히 격한 태도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애써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여기서 더 난리치면 진짜 경찰 오게 생겼어. 그냥 가자. 뭐? 네가 지금 네 마누라 편을 드는 거야? 돈은 어쩌고? 아니 그게 아니고 더 이상 이렇게 싸워봤자 소용없잖아. 잔금도 못 치르면 계약 파기될 테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끝까지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남편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을 떠난 뒤 저는 더 확고한 마음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남편과의 이혼은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진행됐습니다. 남편의 뻔뻔함과 시어머니의 억지 때문에 끝까지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법정에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었죠. 또한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저를 기만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는지 명백히 밝혀졌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내며 그들에게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했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이 모두 끝난 후 저는 제 인생에서 예전 시가 식구들을 완전히 지원했습니다. 전 남편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고 시어머니와도 갈등이 생겼는지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송으로 받은 위자료와 아빠가 남겨주신 땅 덕분에 더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점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게 불과 작년의 일이 되었네요. 구독자 여러분, 결혼은 서로의 가정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가치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 앞세운다면 그 관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와 존중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소중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 든다면 결코 참아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도나 배신을 겪으셨다면 부디 그 상처를 묵묵히 견디지 말고 법적 관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세요. 잘못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당해보니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돈으로 조금은 치유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며 저의 이혼 사연을 끝낼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